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고 있어요. 내 목숨 같은 핏줄인 딸이 나를 옥죄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마도 그건 제가 잘못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딸의 뜻대로 되었지만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벌을 지금에서야 받고 있다 생각해서 억울하진 않지만 마음은 아픈 상황입니다. 저는 젊었을 적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5자매 딸부잣집 얼굴도 안 본다는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 맞을 만큼 자매들 중 제 얼굴이 제일 예뻤고 이목구비가 뚜렷했기에 동네 사람들은 특히나 그 말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얼굴값 할 거라며 넋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고 제 또래의 아들 가진 집들은 다 저를 예비 며느리감이라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자매들은 예쁜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아무리 예쁘다 해도 그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다 제가 공부 욕심까지 있었던 터라 부모님 모두 딸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된다는 말을 우겨 제일 큰언니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었어요. 큰언니는 당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미싱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나오는 돈으로 가족들 생계비에 보태고 제 공부에도 보태줘서 저는 아직도 큰언니가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딸 자식도 자식이고 원하면 공부도 시켜주셔야죠. 우리 송미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아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시집 갈 거예요.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가방끈이 길어야 끼리끼리 가는 법이에요. 라고 언니가 초등학교만 졸업시키려는 아버지께 바득바득 우겨서 저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었고 저는 언니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생각하고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을 번 다음 꼭 대학을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제 꿈이 사치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이루고 싶었죠. 그맘때쯤 저희 막내 동생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집안에서 유일하게 학교 다니는 2사람은 저와 막내뿐이었거든요. 막내 동생은 부모님이 워낙 농사일로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공부가 어렵거나 힘들면 저한테 부탁을 하기도 했고 준비물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든 것은 제가 책임져야 했죠. 저는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학생 신분인 탓으로 집안 일까지 도맡아 하며 막내 동생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때 고3 점심시간에 저는 쓰잘데기 없이 밥 먹고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보니까 선생님이 다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네 막내 동생이 아파서 쓰러졌다는데 얼른 동생 학교로 가보거라. 동생이 많이 아픈 모양이야. 저는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라며 위기의식까지 느끼고는 재빨리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동생네 초등학교로 정신없이 머리칼을 날리며 뛰어갔고 양호실로 도착해보니 동생이 뜻밖의 편안한 얼굴로 누워있었습니다. 동생의 부탈함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심하고 있는데 곁에 젊은 남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내가 지금 윤미 담임선생입니다. 윤미 셋째 언니라고 들었는데 평소에 윤미가 배앓이가 좀 있었던 모양 같더라고. 내가 갖고 있는 약 먹이니 좀 나아졌으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면 먹여. 분명 제가 알기로는 윤미의 담임선생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원래 윤미네 반 담임선생님이 출산휴가를 얻으시는 바람에 다른 선생님이 오셨던 것이죠.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얼떨결에 첫 담임을 맡으셨다는 윤미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미 때문에 처음 보게 되었는데 다정하게 살뜰히 챙겨주는 그 모습이 제게도 인상이 깊어 저는 생전 처음으로 첫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토록 관심 가졌던 공부는 한풀 꺾이고 제 눈에는 윤미 담임 선생님만 아른거려서 일부러 핑계를 대어 윤미를 더 챙겨주느라 학교에 가기도 하고 한 번이라도 선생님을 더 뵙고 왔는데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참 멋져 보였네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짝사랑으로 끙끙 앓다가 드디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마침 초등학교 제 동생 졸업식도 같은 날이었던지라 제 졸업식은 대강 넘어간 후 동생 졸업식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 모습을 본 뒤 동생이 그나마 얼굴을 펴더라고요. 언니, 다른 애들 부모님은 다 와서 사진도 찍고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하는데 난 아무도 안 와서 속상했거든. 엄마 아빠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대충 나더러 마무리 짓고 오라고 해서 슬펐어. 그래도 언니가 와줘서 다행이야. 언니가 안 오면 선생님이랑 나랑 둘이만 짜장면 먹을 뻔했다니까. 평소에 윤미를 잘 챙겨주었던 윤미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저는 홍조를 띤 얼굴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와 윤미와 몇몇 졸업식에 부모님 안 온 애들을 챙겨 중국집으로 데려갔고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주며 실컷 먹게 해주었네요. 먹고 싶으면 더 시키라는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먹었고 어쩌면 집안 사정에 따라 학교 생활이 이게 끝일 아이들이 보여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더 추억을 주고 싶어 했었던 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 윤미도 중학교에 진학 못하고 작은 언니네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고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물도 먹고 워낙 똘똘해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며 이제 저 역시 직장인이 되었으니 거리낄 것이 없었고 부끄러웠지만 제 마음을 큰 용기를 내어 윤미 담임 선생님께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여태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어요. 저도 이제 사회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봐요, 선생님. 처음에 어린이 취급하던 선생님도 제 적극적인 태도에 마음이 돌아섰는지 저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고 8살 정도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았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 선생님의 결혼을 독촉하는 시댁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만 한 가지 걸렸던 것은 시부모님께서 상당히 엄하시고 깐깐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남편은 무남동녀 외아들이었는데 저더러 은행 그만두고 바로 남편의 내조를 하라 명하셨기도 했고요. 여자가 밖에서 돌면 골치 아픈 법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니 잠자코 우리 집안 법을 따르고 일 당장 그만둔 후 네 남편 내조나 하거라. 여자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다가 집안 망하는 법이야. 라며 제 얼굴을 흘끗 바라보시는 시어머니 마음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행여나 제가 은행 다니면서 이상한 데 얽혀서 아들의 앞길을 망칠까봐 염려스러웠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 말씀대로 집에만 있으면 남편 내조하는 거랑은 저랑 잘 맞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제 일에서 돈 벌고 못다한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하고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말리진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 합가한 부모님과 부딪히니 그걸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은행을 그만두지 않고 다녔는데 뜻밖의 바로 축복 같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끝내는 시부모님 뜻대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더랬죠. 아들을 낳아야 된다. 무조건 아들이어야 돼.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데 아들 안 낳으면 칠거지약으로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라며 시어머니는
참으로 냉혹하게 저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서 그런지 별 생각 없이 만약에 이번에 딸이면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뱃속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러했고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크게 마찰이 없을 때의 저를 가장 챙겨주고 잘 대해주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시부모님께 알아서 굽혀서 효부 노릇을 했네요. 허나 뱃속 아기는 시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딸이면서부터 불안불안했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는 이 아이를 겨우 낳게 되고 제 딸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 자식이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정말 너무 예뻤어요. 저를 많이 닮은 편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딸인 것도 싫을 판국에 저까지 닮았으니 낳은 뒤부터 내내 손주 소리를 달며 이것저것 아들 낳는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라고 아들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허나 그 후로 아이가 들어서는 대로 가슴 아프게도 떠나가고 말았고, 몸조리를 하지 않았다는 시부모님의 핍박에 유일한 활력소였던 은행까지 그만두고 아들을 바랬건만, 이듬해 저는 얄궂게도 암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네요. 초기에 발견해서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시집에서 대를 끊어놓은 원수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배운 집안에서 괜찮은 여식들이 수두룩 빽빽했는데 뭐 하나 잘난 게 없다면 아들이라도 낳을 것이지. 비실비실해서 그것도 물 건너갔으니 조상님 별 면목이 없다.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가는 게 여러 사람 돕는 건데. 시부모님께서는 아버님 어머님 가릴 것 없이 돌아가면서 틈만 나면 저와 제 딸을 천하의 원수 보듯 취급을 하셨고, 처음에는 남편이 아니다 싶어 막아주며 매번 시부모님과 부딪혔지만 그것도 한순간일 뿐 남편은 끝내 부모에게서 독립할 생각은 않고 점점 더 지쳐가며 그 무서운 집안에 저와 딸만을 남긴 채 본인은 밖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을 믿었고 교단의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라 제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게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집 나갈 때면 대학 동창인 친구 집에서 머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했던 것은 가정 멀쩡히 있는 사람이 고부지간 갈등이 꼴보기 싫다며 자기만 쏙 그걸 피해 있는 게 말이 되나요? 배신감 느껴지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면서 뼈저리게 상처받았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시집살이의 딸까지 돌보며 아들 못 낳는다고 모진 구박까지 받으니 저는 더 이상 믿을 만한 남편 또한 없어 시집에서 살 자신이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이혼할 자신도 없었죠. 자식이 있으니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꿋꿋하게 버텼건만, 허나 제게 결심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어린 딸이 멍하니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듣더니만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억장이 무너졌더랬죠. 엄마, 우리 기차 타고 멀리 도망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 곳으로 아빠도 모르게 엄마랑 나만 그렇게 가버릴까? 고작 6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하염없이 울었고, 내가 지금 딸 앞에서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나, 딸은 지금 대체 무엇을 보며 자라고 있나 싶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딸을 데리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딸 데리고 홀로 못 살까 싶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의 양육권은 경제력 있는 부친에게 있었기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잘 됐구나 싶어 저를 맨몸으로 내쫓으려 했네요. 이혼하고 싶으면 세란이는 두고 나가라. 딸이지만 엄연히 우리 집안 핏줄이고 우리 아들 자식이다. 첫 딸은 살림 미천인데 그 복덩이를 네가 순순히 데리고 나갈 수 있을 성 싶으냐? 얼른 몸만 나가거라. 절대로 세란이는 안 된다. 복덩이라뇨.
맨날 딸아이라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신 적 없으시면서 복덩이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전 제 딸 이런 곳에서 못 살게 둬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제 딸 양육권만 주세요. 제가 낳은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 내 딸은 절대 안 돼. 나가려면 당신 혼자서 나가. 항상 방관자였던 남편이 갑자기 딸을 제게서 확 채가더니만 다른 곳으로 가려기에 저는 남편을 붙잡고 소리 질렀어요. 내 딸 내놓으라고. 엄마 외치며 울고불고 하는 딸아이의 손을 저는 그때 끝까지 잡았어야 했는데 남편은 저를 억지로 아이와 떼놓으며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내 딸아이는 절대로 못 준다며 가버리는데 그 앞에서 저를 방해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시부모님과 고래고래 소리 질러온 이웃 사람들이 저를 막는 실랑이 끝에 끝내 딸의 손을 잡지 못하고 저는 맨몸으로 억지로 내쫓겨야만 했네요. 시집을 우습게 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따 감히 시부모님 남편 버젓이 있는 앞에서 이혼을 운운한데 며느리가 그렇게 직장 다니며 나댄다더니만 아들도 못 낳으면서 시부모를 먹같이 알고 감히 그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아휴 세상 발세야. 고등교육식이나 받았으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니 저 집 아들 선생인데 얼마나 속 터졌을까 라며 저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길래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고 악을 썼다가 더 나락으로 떨어졌고 닫힌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내 딸을 돌려달라고 손에 피가 맺힐 정도로 두드렸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전화로 이 소식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알려졌는지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문전박대를 당하며 내쳐져야 했어요. 그 사람 좋은 선생 남편 두고 제가 이혼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며 제 탓을 하는데 어찌 친정 부모님께서 가장 힘들 때 내게 이러실 수 있는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출가 외인이라며 저를 다신 보지 않겠다 여겼고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딸인지라 울고불며 받아달라 애원했다 안 돼요. 제게 문밑으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갖고 나가서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야지 네 딸 챙겨올 것 아니냐. 절대 나쁜 생각 말고 이 악물고 살아 이거사. 너를 그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농사꾼에게 시집갈 것을 선생 남편 만나서 팔자 폈다 기뻐했더니만 어째 또 그리 힘들게 꼬이노. 왜 하필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이었으며 왜 하필 병에 걸려 아이를 못 낳게 되어서 네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냐. 가엾은 내 딸. 어머니께서는 제 팔자를 나무라며 마음 아파하셨고 저 또한 먼저 남편이 좋아서 쫓아다녀서 한 결혼이었기에 스스로를 책망했기에 그래도 이럴 줄은 몰라서 운명을 탓해야만 했습니다. 염치 없게도 어머니께서 내민 돈을 저는 받으며 집에서 달아났고 여자로서의 서글픈 운명에 목 놓아 수도 없이 눈물을 쏟으며 저는 멀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돈을 벌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당당하게 제 딸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는데 서울로 가게 되면서 당장 할 것이 없어 저는 취업을 위해 이곳저곳 달방에 지내며 떠돌았는데도 쉽사리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은행 쪽 일했던 경력을 살려 격리나 회계 업무를 맡을 회사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시골 촌에서 일한 경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높은 벽이었어요. 하다 겨우 전봇대에 붙어있는 취업센터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남의 집 일을 얻게 되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조차 감지덕지한 자리였죠. 참으로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골 같은 집이었는데 남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인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온통 주변이 다 비싼 골통품에다 미술품들이 넘쳐 잘 사는 집 같았고 주인집 양반이 사업하시는 분 같았어요.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저를 면접 보았는데 저를 찬찬히 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첫인상이 좋았던 신사적인 남편과는 참으로
정반대의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이 집안을 관리하면서 우리 딸까지 봐줘야 해요. 나는 사업 때문에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괜찮겠어요?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전직 은행원이어서 공부도 했었던지라 어린아이 공부도 봐줄 수 있고요. 저한테 딸이 있어 아이도 잘 돌보고 집안 살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당시 아직 이혼하지 않고 제가 도망친 상황이어서 이혼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주인집 사람은 어찌됐든 제가 홀로 입주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니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그 집에서 일하며 먹고 자고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주인집 딸은 제 아이와 동갑내기 아이였기에 저는 더 정붙이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집 사장은 말대로 사업 때문에 외국과 한국을 많이 드나드는 사람으로 바빴는데, 큰 빈집에는 제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그 집 사모님이 안 계셔서 친할머니가 와서 많이 머물며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주었어요. 사장의 어머니이자 아이의 할머니는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사람이었는데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게 산 것 같아 내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이 언제나 바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는 법인데 같은 식구끼리 뭘 그리 모질게 굴었는지 다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할 것을. 몇 해 전 저 세상 간 내 며느리랑 아줌마가 많이 닮아 있어 더 마음이 쓰여요. 더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서 딸 데려와 살아요. 이럴수록 더 잘 챙겨 먹고 보란듯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제게 항상 삶의 의지를 다져주시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큰 힘을 얻게 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고달픈 인생의 힘든 삶이라고 생각했어도 내 딸과 비슷했던 아이를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맨날 제게 아줌마라고 불렀던 아이와 친해지자 그 아이는 제게 무턱대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딱히 그 말이 싫지가 않았기에 아이가 제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했지요. 이름이 유림이라고 했는데 유림이는 순하고 착하고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저의 손을 잡고 같이 자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라 그 모습이 딸처럼 느껴져 저는 항상 유림이와 같이 잠들게 되었네요. 하며 유림이한테 모성 본능을 느껴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었지만 가끔 제 딸아이가 기억나고 유림이가 내 딸이 아님을 새삼 느낄 적마다 그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는데 어느 날 저와 밖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레스토랑으로 나가니 그곳에서 집에 잘 안 오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사장님께 오니 사장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마침 제가 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제게 매너 좋게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워낙 아주머니에 대해 잘 보셨던지 심성이 곱고 착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유림이가 엄마처럼 잘 따른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바쁜데 자주 찾아오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모두 아주머니께 맡겨서 감사할 뿐이네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싶어서 자리 마련해달라고 한 거니 불편해하시지 마세요. 그럼 제게 한마디라도 언지를 주었으면 좋았을걸. 제가 혹여나 사장님과 단둘이 식사한다 하면 부담을 느낄까봐 그런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거칠고 투박한 줄만 알았던 사장님은 제게 한결 편안하게 표정을 풀고 얘기를 했지요.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고 깐깐한 투에 겁을 먹었는데 새삼 이렇게 얘기를 단둘이 나눠보니 무척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무척 성격이 급하고 해요. 이것 때문에 저 세상에 먼저 간 전처도 저를 많이 힘들어하고 그 전에 이혼도 했죠. 저는 결혼하면 돈만 많이 가져다 주면 세상 여자들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죄 없는 우리 딸만 불쌍하게 돼서 제가 더 딸에게 미안해요. 엄마 정이 많이 그리운 아이라 늘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아주머니 오고서 진짜 엄마처럼 느껴진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기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유림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웠고 뜻밖의 사장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며 간만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장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종종 출장 다녀오면서 제게 좋은 선물도 사주며 호감을 비췄습니다.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딱딱한 인상과는 다르게 다정다감한 구석도 많고 무관심하면서도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남편 때처럼 가슴이 떨리진 않았지만 남편을 잊을 만치는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할머니와 유림이가 있기에 저는 그대로 마음을 열게 되어 사장님과 좋은 사이가 되었네요. 하지만 제가 호적상으로 이혼이 안 되어 있기에 저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마음이 정리되었고 서류 정리만 남았으면 크게 거리낄 건 없어 보이네요. 이혼 서류에다 도장 찍어서 법원에만 넣으면 바로 남남되니 내가 사람 보내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안 하고 나온 거는 바로 제 딸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제 양육권만 찾아오게 해주세요. 실은 유림이만 보면 제 딸이 눈에 밟혀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장님께서 저와 미래를 함께하고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발 제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혼을 도와준다는 소리에 내친김에 딸의 양육권까지 찾아오고 싶어 사정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허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재혼을 염두에 두고 이혼을 도와주는 거기에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말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그것은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 딸 양육권을 찾아오길 바라지 않아요. 내가 이혼을 돕고 당신과 재혼을 하게 되면 당신은 유림이 엄마가 될 텐데 유림이가 당신 친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못 믿어요? 나 유림이 내 딸로 여기고 있고 내가 양육권을 찾아온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제발 도와줘요. 내 딸 세란이 없으면 나 안 돼요. 그 애 때문에 내가 여태 버티고 버틴 거였는데 유림이랑 나이도 비슷하니 형제 없는 아이들끼리 잘 지낼 거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네요. 저는 사장님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했지만 사장님의 마음은 열릴 길이 없어 보였고 저는 설득하다 못해 재혼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결코 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짐을 싸들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전남편과 세란이의 양육권에 관해서도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잔고에 모여져 있으니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살던 곳은 이미 예전 시부모님만 계셨고 남편과 제 딸인 세란이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예전 시부모님은 저를 향해 원수 보듯 도끼 눈을 뜨며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와 확 뿌리며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동네 소문나게 얼굴을 디밀어? 제발로 나갔으면 인연 끝난 건데 우리 애비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세란이랑 애비랑 재혼할 여자랑 같이 공부하러 미국에 갔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아라.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고 우리 악연도 끝내자. 우리 세란이 지금 한국에 없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미국을 데려간 건데요? 제가 엄마인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세란이를 미국으로 막 데려가요? 세란이가 누구긴 누구야. 우리 아들의 딸이지. 좋은 새엄마도 생겨서 조만간 예쁜 남동생들도 건사할 우리 아이인데 어따 우리 박가 자손을 네가 데려가?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말고 썩 가라. 뭐라고요? 남동생들이라고요? 얼마나 손주들을 서둘렀는지 제 딸의 남동생들이라고 운운하며
전 남편이 미국까지 같이 간 여자와 어떤 사이인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나쁜 맘을 먹고 했으면, 끝까지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남편과 새로 함께한 여자는 영영 박해 여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혼도 하기 전에 참으로 기가 막히긴 했지만, 사실상 저희는 너무 오래 별거해서 이미 부부가 아닌 것도 있었고, 저 역시 어찌 되었든 다른 사람과 만났으니 결코 떳떳하진 못했기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전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제발 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했지만, 더 이상 할 말 끝낸 제가 문이 열릴 재간은 없어 보였고, 도대체 어딜 가서 딸을 만나야 하나 절망했는데, 이때 다시 제 손을 잡아주었던 것은 사장님이었습니다. 함께 돌아가요. 유림이가 울면서 당신만 찾고 있어요. 내 딸만 돌봐달라는 이기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설명해줘서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지나쳤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당신 딸을 찾아서 양육권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함께 가요. 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바닥에서 통곡을 하고 말았고, 그렇게 저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내 친딸보다 더 나를 찾았던 유림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림이는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하며 외치며 저를 꼭 안아주며 매달렸고, 그 작은 아이를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서류를 내고 이제 남남이 되어졌다는 소리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저를 생각한 중재로 전 남편에게서 제게 세란이의 소식을 알려주겠노라고 연락을 한번 받게 되었네요. 세란이 신경 쓰지 마. 당신 재혼한다며. 당신 위해 애써주고 좋은 사람 같은데 잘 살아. 나도 지금 좋은 사람 만나서 미국으로 와서 자리 잡았고, 곧 태어날 쌍둥이 아들들과 세란이 교육시키면서 살 거야. 세란이 내가 잘 키울게. 지금 새엄마한테 정붙이고 마음 열고 있는 애한테 친엄마 얘기하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 친딸이니까 이 다음에 나이 들고 철 들고 하면 어쨌든 당신에게로 돌아갈 아이인데 집착하지 말고 기다려. 당신이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나는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믿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고, 끝내는 현실적으로 딸을 단념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가정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공부하며 새엄마 사랑받고 잘 자라는 애를 내 욕심으로 데려온다면 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게 더 망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언젠가 내 친딸이니 나를 찾아올 거라고, 우리는 모녀이니 꼭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믿고, 저는 두 눈 꼭 감고 세란이 대신 내 품으로 온 유림이를 친딸로 여기며 그 사람과 재혼해 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 나중에 재산 상속권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만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부인으로 살았고, 아내 대접, 엄마 대접, 며느리 대접, 그 어느 하나 소홀할 것 없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사업으로 인해서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어서 그 전이랑 생활이 그리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에서 시어머니가 된 분과 새 딸이 된 유림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름 소소한 행복감도 있고 편안한 일상에 정을 붙여갔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워낙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며느리일 적이나 아닐 적이나 한결같이 저를 보듬어주고 위해 주었는데, 친정아버지의 노기에 친정집하고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라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라 여기며 섬기며 살았고, 시어머니도 딸이 없는지라 저를 친딸 이상으로 여기고, 저는 그 받은 사랑을 그 이상으로 유림이한테 주기도 하고 했네요. 엄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야.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내 엄마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줘, 엄마. 할머니랑 엄마만 있으면 난 너무 좋아. 유림이는 손가락을 내밀며 제 손가락을 걸며 영영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린 6살 때 기차를 타고 함께 떠나자는 제 딸이 제게 다신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모녀처럼 고민도 여과 없이 나누며 살았고, 그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도 저희 모녀를 기특해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는 날이 많고, 밖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도 모른 척, 들려도 모른 척 남남처럼 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은 제 분에 넘치는 돈을 보내주어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을 교육하면서 돈 걱정 없이는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옷, 가방,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질 않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훗날 나중에 만약이라도 내 딸 사란이를 보게 된다면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했던 죄책감을 돈으로라도 갚고 싶었기에 저는 제 몫으로 돌아온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림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비밀로 했어요. 유림이가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친엄마 이상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 딸을 생각해서 지 아빠가 준 돈을 따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상처받고 힘들어할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었기에 저도 잘 자라게 하고 싶었고, 아끼면서 보듬어주면서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듬뿍 주며 키워 미술을 전공한 세련된 여대생이 되었지요. 제가 유림이 화가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그동안 과외 선생이며 미술 선생이며 그 방면에서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내 필요한 사람들은 물색해서 유림이 곁에 붙였고, 유림이는 본인 노력까지 더해 우리나라 최고 비대를 들어갈 수 있었네요. 다 엄마 덕이야. 엄마가 애써준 덕분에 나 드디어 대학 합격했어. 고마워 엄마. 이건 엄마 선물이야. 내가 틈틈이 엄마를 위해서 그렸어.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설마 날 그린 거야? 엄마 아름다움은 다 못 담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렸으니 잘 간직해줘요 엄마. 유림이는 대학 합격한 기념으로 제게 초상화를 그려주었고, 유림이가 그려준 초상화 속 저는 참으로 인자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초상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을 알았을 텐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게 고마웠기에 저는 그맘때쯤 아예 딸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접고 유리미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지요. 그렇게 둘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맘때쯤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는 이웃 주민의 말에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는데, 얼마 안가 동맥경화가 찾아오며 저는 시어머니의 중풍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말에 급하게 여자 향수 냄새를 미처 지우지 못하고 왔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저는 남편이 몇 해 전에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와 결혼한 것은 온전히 딸과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문제 삼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돈도 좋았고 무엇보다 친정엄마 같은 어머니와 딸 같은 유림이가 곁에 있었기에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나니 사실 기댈 데가 무너지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께 효부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과 정이 없어도 여태 내 안사람으로 함께 유지했던 것이었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그 자리만큼은 당신에게서 뺏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끝까지 당신이 잘 모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목돈으로 어머니 간호비와 수고비까지 한꺼번에 넣었으니 당신 알아서 관리해요 라고 얘기하며 제 손에 통장을 하나 쥐어주는데 순간 숨이 막혀오며 답답했습니다.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남편에게 들었을 뿐인데 참으로 씁쓸하고
비참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저 역시 지금 남편에게 정이 없고 남처럼 사는 건 알고 있었어도 말이죠. 허나 애써 맘 잡고 겨우 내색 않고 제가 어머니 걱정 말라고 알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수긍했는데 이때 나타나 제 편을 들어주며 지 아빠 앞을 가로막았던 것은 유림이었습니다. 갑자기 받은 통장을 훅 훑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지 아빠 손에 다시 쥐어주더이다. 아빠 진짜 너무하네요. 엄마가 여태 할머니와 나를 위해서 인생 바치고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깟 푼돈들은 통장 하나 갖고 거저 먹으려는 거예요. 아빠 인생 나가서 마음껏 즐기는 동안 우리 돌봐준 건 엄마였어요. 돈으로 해결할 거면 살만한 동네에다가 엄마 명의로 집 한 채는 해줘야지. 결혼하고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하자고요. 유림이는 남편을 쏘아보며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말했고 당황한 남편은 순간 어쩌지를 못했지만 단호하고 단단한 유림이의 모습에 이내 어이없이 웃고는 제게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약하게만 했던 우리 유림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네요. 고마워요. 우리 유림이 이렇게 멋지게 잘 성장시켜줘서. 나도 든든하고 당신도 든든하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세준 거 당신 이름으로 명의 돌려놓을게요. 남편 생활 알면서 눈 감아주고 어머니 모시고 유림이 잘 키워놨는데 우리 딸내미 말 맞다나 당신 자격 충분히 있어. 내가 현명한 아내를 잘 얻었지. 남편은 제게 비아냥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들을 내뱉고 그렇게 우리 앞에서 유유히 고급 외제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유림이 덕분에 저는 아파트 집 한 채를 명의로 받게 되었고 유림이는 제게 그럴 자격이 있다면서 자기 아버지를 노려보았더랬죠. 그렇듯 유림이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게 평생 시어머니의 걱정이었기에 저는 유림이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너에게 한 분밖에 없는 소중한 아버지이고 이 다음에 시집갈 때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지 너 신랑 될 사람도 그 집안도 너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만큼 아버지가 든든해야 딸이 면이 서니까 아버지랑 잘 지내는 게 좋아.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풀어. 바쁜 네 아버지 못까지 사랑은 엄마가 다 줄 테니까. 그 말이 유림이에게는 참 컸던지 제가 고맙다고 한없이 울며 저는 그 애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유림이는 어쩌면 제 딸의 이미 그 이상이 되었던 나이가 되었어요. 허나 그런 유림이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림이는 그 이후로도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며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본인은 화가랑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냥 대학원 다니며 유명 갤러리에서 몇 년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미대 교수라는 본인의 꿈에 대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라는 결혼을 안 하고 뒤늦게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지 끝내 지 아버지를 설득해서 30살을 앞두게 되었을 때 프랑스 유학을 결정짓게 되었더랬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스스로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한번 결정짓기가 어렵지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지 아빠처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던 유림이었는데 저는 평소 유림이답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서둘러 유림이에게 유학을 재촉했지만 끙끙 앓는 얼굴의 유림이는 그제서야 눈물을 머금고 제게 매달려 속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이 가졌어. 어떡하면 좋아? 잠깐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랑 만났는데 아이까지 갖게 될 줄은 몰랐어. 어떡해 엄마? 뭐? 아이라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당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제게 안 밝혔던 적이 없었던 유림이었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숨기고 그 아이까지 가졌다는 유림이의 말에 저는 하늘이 노래지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30살을 앞둔 여름날에 갤러리에서 미래를 촉망받는 대학원생으로 일하며 교수 추천으로 유학까지 결정지어졌는데 하필 잠깐 미술품 배달하는 사람과 만나 그 사람에 대해 제게 밝히기 뭐했던지 숨기고 만났던 것이었죠.
애아빠라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유림이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미술품 배달원이라는 말에 왜 유림이가 제게 숨겼던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유림이가 꿈을 저버리지 않길 바랬고 더욱이 애정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젊은 남자와의 결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걱정하는 유림이를 최대한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이 만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유림아, 네 선택을 존중하고 누구보다 네가 마음 편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네 엄마이기에 그것 때문에 네가 미래를 저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네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굴어도 돼. 저는 그늘이 져 있는 딸을 그리 설득하며 잘 달래었고 저는 유림이가 똑똑한 아이였기에 충분히 좋은 선택을 내릴 거라 믿었어요. 허나 뜻밖의 유림이는 제 생각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며 제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아이 낳고 싶어 엄마. 이 아이 아무 죄가 없잖아. 애 아빠도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도 맞아. 온 기회를 날리는 건 아쉽지만 유학은 나중에 아이 낳고 가도 되고 지금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유림이는 모성애를 발휘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미련한 결정을 내렸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저는 언제나처럼 어떻게 해결을 해주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더 숨막히게 했던 것은 유림이가 그 젊은 친구랑 결혼까지 결심을 했다는 것이었죠. 들으면 들을수록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저는 반대를 하게 됐지만 이미 결정한 유림이의 뜻을 꺾기란 어려웠습니다. 애 낳아서 나 엄마처럼 우리 애한테 좋은 엄마가 될 거고 우리 애 아빠는 워낙 우리 아빠와는 다르게 다정한 사람이라 좋은 아빠가 돼줄 사람이야. 엄마랑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우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편 되어줄 거지 엄마? 야무지게 꿈을 꾸는 유림이는 제 손을 잡으며 반대할 아버지의 뜻을 설득해달라고 했고 그저 유림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림이는 기어코 그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왔는데 우리 딸 인생 망친 사람 어떤인가 노려봤더니만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키도 훤칠한 게 나름 옷 잘 차려입으니 부티도 나더라고요. 인연이 되려고 했던 건지 왜 처음 봤는데 낯이 익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유림이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유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까지 책임져 훌륭한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려 보여서 그런지 그 마음이 확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하고 취조태세가 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는 것도 궁금하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친부모님은 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 아버지 친구분께 입양되었다가 지금은 사정상 다 파양돼서 현재는 누나랑 아래로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남자는 뭐 하나 주눅들지 않는 상황이었고 예사롭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치고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집안도 돈도 다는 아니니까요. 사람 하나만 보면 아직까진 괜찮다 했기에 질문을 이어갔죠. 그럼 누나가 여태 돌봐주면서 산 거예요? 네, 우리 누나가 제 보호자예요. 완전 친동생도 아니고 반만 피 섞인 이복 동생들 건사하느라 힘들게 살아서 결혼하면 전 누나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아내 될 유림이한테도 미리 말해놨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림이랑 결혼한 후 누나랑 같이 합가를 해서 살겠다고요? 네, 우리 누나 좋은 사람이에요. 유림이랑도 동갑이라서 친구처럼 잘 지낼 거예요. 몇 번 둘이 만나고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은 괜찮다 여겼지만 너무 결혼하기에는 악조건을 굽히지 않고 들이미는 남자에게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 하지만 저는 언제 그 많은 사안을 결정했던지
아이 때문에 판단 흐려져 있는 유리미를 쳐다보니 차마 제 눈을 못 마주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저는 일단 유리미의 말을 존중하고 사람 괜찮다고는 했지만 걱정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간만에 그것 때문에 남편과 통화를 했고 조건 듣고 학을 떼는 남편을 밤새도록 설득했고 유리미 역시 결혼에 대해 덧붙여 고집을 피우니 기어코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네요. 그래서 결혼 자리를 의논하는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이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온전하기만 하셨어도 누구보다 인물을 잘 깨우치시며 조언을 해주실 분이었는데 몸이 성치 않아 남편과 저만 처음으로 함께 같이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처녀를 긴장된 상태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라고 조신하게 들어오는데 이를 노려보는 남편과 제 표정은 건너편 거울로 보았을 때 참으로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리며 시선을 떼질 못하겠더라고요. 힘없어 보이는 작고 마른 체구, 조그만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어 있었고 유리미와 나이가 같다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유리미보다 10살은 더 먹어 보였어요. 얌전하고 차분했지만 눈에는 잔뜩 독이 들어서 한심하게 남동생을 바라보더니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종찬이 누나 박세란이라고 합니다. 능력 없고 볼품없는 동생이 부잣집에 장가간다고 해서 걱정되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희 남자랍시고 남들처럼 집 해줄 능력 없고요. 요새는 그런 추세도 아니라기에 맘 놓고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찬이 결혼시킬 환경은 되질 않아요. 아이 가졌다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허락한 것 뿐이에요. 저희 집 지금 막내가 일쳐서 도망가 빨간 딱지 붙여져서 당분간 남동생네 부분에 가야 하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사돈처녀 이름이 어떻게 된다 했죠? 뭐라고 했잖아요. 박세란입니다. 딸과 비슷한 연배면서 참으로 당돌하고 뻔뻔스럽다 여겼는데 저는 순간 사돈처녀가 이름을 밝혔을 때 쿵쾅거리는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림이 문제보다 처음으로 제 문제가 앞서며 현기증이 올라오는데 혹시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니 손발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채 상견례상을 업고 유림이에게 무조건 이 결혼 안 된다 했지만 유림이가 배를 부여잡고 바득바득 우기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을 턱이 없었죠. 결국 결혼을 허락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었고 알아봐야 했지만 알아볼 수 없었던 사돈처녀. 행여나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입을 놀렸다가는 모두가 다 상처받을 수 있었기에 저는 남몰래 사돈처녀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딸에게 주려고 틈틈이 모은 통장을 꾹 잡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는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가져온 사돈처녀의 정보를 붙들고 저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운명이란 놈이 장난을 친 건지 사돈처녀는 바로 내 딸인 세란이가 맞았습니다. 이름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아이가 내 딸인 것이었죠. 여기 박세란 씨가 동생들 키우면서 많이 고생을 한 모양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부모 교통사고로 다 잃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할머니도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없어서 아버지 친구한테 입양됐다가 돈 문제 때문에 파양당하고 소녀가장이 되어 이복 동생들 다 건사하고 여태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돈 벌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학벌 속이고 영어 교육하다가 고소도 당하고 전 남편들한테도 고소당하고 벌써 이혼도 2번씩이나 한 전력이 있네요. 분명히 잘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교육받으며 선생 아빠, 좋은 집안의 새엄마 밑에서
유림이처럼 사랑 듬뿍 받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었고, 전 시댁에서 그렇게 원하는 아들 겨우 얻어놨는데 부모 제명에 못 가서 그것들 건사하느라 내 딸 고생하고 힘들게 살게 한 거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그렇게 산 게 너무나도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눈물이 치솟으며 하염없이 오열을 했고 당장의 세란이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란이는 막내 동생이 사고 치는 바람에 일찍이 나와 방 딸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젊은이 손이 거칠고 투박해서 얼마나 여태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왔나 싶어 저도 모르게 손과 함께 통장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사돈처녀, 상견례 때 듣기론 당장에 오갈 곳 없는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의 결혼하면 신혼이기도 하고 함께 살면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내가 방어들 값을 통장에 넣었어요. 이걸로 집 얻고 우리 예비사위 결혼하는데 보탰어요. 통장에 돈이라니요? 왜 사돈어른께서 제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랑 사돈처녀가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 내 딸 같아 주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내 딸 같아서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 딸이라서 주시는 건 아니고요. 사돈어른? 라며 웃으며 통장을 챙기는데 뒷목이 서늘해지며 심장이 덜컹거렸고 그대로 심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은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지 의기양양하게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았는데 그 패기 넘치는 모습 또한 젊었을 적 저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기에 저는 더 이상 세란이가 내 딸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말을 잃은 채 눈물만 흘리며 세란이를 쳐다보자 세란이는 한술 더 떠 나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내가 사돈어른보다 짧게 살았지만 세상살이는 더 많이 알아요. 사돈어른.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란 걸 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돈의 대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랑 또 하나는 지금 가족들에게 입을 다물어 달라는 부탁의 의미 맞죠? 차라리 내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기차 타고 도망치자 그랬을 때 도망치지 그랬어요. 엄마가 버린 후 나 아들 아니라고 조부모님께 구박받고요. 새엄마한테는 친자식 아니라고 구박받고요. 아버지한테는 그대로 외면받고 자란 팔자가 저예요. 뒤늦게나마 처음 시집갈 때 엄마 찾으려고 엄마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이미 엄마에게는 유림이란 딸이 있더라고요. 내가 못 받은 온갖 사랑 다 받고 구김없이 행복하게 산 거 보니까 뭔가 더 억울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저 여자 한번 잘 만나봐서 인생 한번 고쳐보라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혼 허락받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줄 테니까 능력껏 잘해보라고. 그러더니 재주 좋게 상견례 날짜 잡혔다며 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통장도 얻게 되었네요. 세란이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통장에 돈을 모았는지 모른 채 얘기를 해대었고 내가 얼마나 세란이를 그리워하고 찾았는지 모르면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세란이는 아마도 작정을 하고 유림이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고 끝내는 동생과 결혼을 시키는데 성공해서 꽤나 만족을 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세란이도 유림이도 둘 다 내 소중한 딸이었기에 둘 다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세란이를 잘 달래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되었건 종찬이와 유림이가 결혼을 했지만 이러다간 파국으로 갈 것 같아 조바심을 갖고 살게 되었는데 끝내는 어떻게든 해결은 보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그 뒷이야기는 제 딸에게 사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뭐든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